로 불교가 전해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한국 불교면 불교가 인도에서 전해졌지만은 한국에 와서 정착된,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 또 역사 사상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불교의 모습을 우리는 이 한국 불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순히 과거의 어떤 지나간 시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현재와 또 미래를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역사 공부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과정에서 한국 불교, 특히 이제 근현대 불교사를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불교사를 통해서 앞으로 21세기 불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한국 불교라고 했을 때 이 한국 불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리적, 자연적, 또 역사적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왔던, 그죠? 우리 민족이 지녀왔던 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일컬어서 우리는 한국 불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우리 민족이 신앙하고 또 이루어놓은 불교를 우리는 한국 불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전에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돼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불교가 유입되지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결국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또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만들어 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를 바로 이해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불교를 또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얘기할 때 불교 문화를 빼놓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문화 속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이나 가치가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나라의 문화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거의 한 70~80% 정도가 불교 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문화와 불교의 어떤 역사는 그 맥을 같이 하면서 발전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의 특성을 먼저 잠깐 한번 언급해 보면, 불교가 언제 우리나라로 유입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스크린에 지도가 잠시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쪽이 이제 보면 그 인도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아주 조그만하게 이제 그려져 있는데, 보통 이제 삼국시대 때 불교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역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인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가야 불교사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불교의 어떤 그 시점을 만약에 가야 불교사로 이렇게 시점을 잡았을 때 그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지는, 아직까지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고정이 되고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역사서에서 알고 있는 불교의 유입 연대는 삼국시대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우리가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이것이 처음 들어와서는 불교가
대중화되지를 못하고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삼국시대 때 불교를 받아들였던 그 중심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전제 군주 시대의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시대 때는 소수리왕이, 또 백제에는 침묘왕, 신라 시대 때는 눌지왕, 또 특히 이제 버풍왕이라든지 이런 어떤 왕에 의해서 불교가 유입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보다는 귀족 형태의 불교의 모습으로 처음에는 나타나다가 좀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대중화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죠? 특히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왕실을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호국 신앙이라든지 현재 이익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을 잡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신라 시대 때 우리가 이제 신라, 통일신라, 또 고려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불교 문화가 아주 왕성했던 시대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신라의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세 분의 성자를 고발한다면 원효 스님이라든지 의상 스님이라든지, 그죠? 또 우리가 말하는 자장 스님, 이런 데 스님들이 당시 아주 불교의 어떤 사상적 역할이라든지 어떤 지도자적 역할을 굉장히 크게 이루셨던 분들인데, 특히 이제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당시의 어떤 기존 불교를 대중 불교화시켰던 이런 어떤 이제 역할이 가장 컸던 분이 바로 원효 스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고려를 거쳐서 이제 조선에 이르기까지 이제 특히 이제 조선 시대 같은 경우는 불교가 좀 억압을 받았던 이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의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한국 불교의 역사적 의의를 잠깐 한번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불교로부터 불교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뭐 동진 시대라든지 전진, 전한 이런 이제 중국의 역사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는 이 불교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민족의 정신이라든지 관습, 또 의식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한국 불교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불교마다 그 불교의 색깔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저 남방 불교는 남방 불교대로, 또 중국 불교는 중국 불교대로, 또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 또 일본 불교는 일본 불교,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 이런 식으로 결국 불교 하나의 불교의 모습이 각 나라로 전해지면서 결국은 그 나라의 문화, 정신, 여러 가지 어떤 관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모습의 불교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적합한 새로운 독자적인 불교 문화의 형태가 바로 한국 불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불교는, 한국 불교는 교학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어떤 발전을 이루게 되고, 그죠? 특히 이제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정토 사상을 실질적으로, 또 이제 화엄이라든지 이런 불교의 사상들을 중국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학적으로든 또 우리가 역사에서도 알고 있듯이 그 시대별로 많은 역대의 고승들이 출현해서 그 시대의 불교의 사상이라든지 문화들을 발전시키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고려 시대가 되게 되면 사실 불교가 가장 또 문화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아주 크게 흥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고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를 건국한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태조 왕조는 훈요식조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정책을 10가지로 요약해서 이제 그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백성은 불교를 믿도록 숭상하도록,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교가 불교가 돼버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 말이 되게 되면 불교가 굉장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몰락을 하게 된 요인이 이제 뭐 불교 자체 내부의 요인도 있고 또 당시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제 그 중국의 사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고려 말에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사극을 통해서도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은 무신 정권 시대 때 그죠? 무신 정권 시대 때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이 무신 정권이 모든 그 고려 말에 어떤 그 권력을 차지하면서 당시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교종이 굉장히 피폐해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무신 정권이 누구와 손을 잡냐면 선종과 손을 잡게 돼요. 선종.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그 조선 건국을 이루게 되는 태조 이성계하고 이성계의 어떤 정치적인 그 스승이 바로 무학대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건국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는 이 불교는 굉장히 아주 더욱더 이렇게 이제 은둔적인 불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실제 이제 왕들이 정치적으로 유학을 정치 이념 또 사상의 이념으로서 확립하면서 불교를 이제 많이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것을 이제 2조 500년의 불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선 시대의 불교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불교가 탄압도 받게 되고 제약을 받게 되고 또 스님들은 심지어 이제 막 노비로 전환되기도 하고 또 사찰이 이제 폐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세조라든지 세종 임금이라든지 이런 임금들은 또 안으로는 또 불교를 굉장히 또 이렇게 키웠던 임금 중에 또 한 분들이에요. 세종이나 세조 임금 이런 분들은 반면에 이제 태종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아주 스님들을 굉장히 불교를 탄압했던 그래서 이제 성교 양족을 통폐합한다든지 사찰에 술을 제한한다든지 또 스님들의 신분 제도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모든 제도들을 통해서 불교를 억압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2조 500년 조선시대의 불교 시대를 얘기할 때 가장 암울했던 불교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근대의 불교를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서방의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이제 신경을 하죠.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서방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많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근대 불교라고 하는 이 어떤 시기를 얘기를 할 때 두 가지의 역사적 그 시점을 가지고 근대 불교의 시점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듯이 스님들이 도성 출입이 이제 그 금지가 되게 되는데 이 도성 출입이 태종 때 금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종 때까지도 이게 계속 유지되다가 이 고종 이제 황제가 즉위할 그쯤에 이제 많은 이제 서구 열강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죠? 이때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 이제 당시 이 입성 금지 해제가 고종 32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8.15 해방까지 시대를 그 흔히 말하는 근대 불교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도성 출입이 해제되고 8.15 해방 그 시기까지 또는 이제 대한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이 30년 지배 그 시기까지를 근대 불교라. 그래서 이제 시기 부분은 사실 역사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깊이 있게 공부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도성 출입은 실제 굉장히 이 불교를 탄압했던 제도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도성 출입이 뭐냐면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서울 우리가 이제 한양 도성에 4대문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동대문 뭐 알고 있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4대문이 있는데 그 4대문 안을 스님들은 들어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이 불교가 이 한 면만 봐도 불교가 어느 정도 이제 이 탄압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것을 이제 언제 해제가 되냐면 당시 일본 승려였던 사노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사노. 이 사노라고 하는 승려가 당시 내각 대신이었던 김홍집이라고 하는 내각 대신에게 상소를 올려서 어찌 스님들이 도성을 못 드나드느냐 하면서 상소를 올려서 도성 출입이 해제가 되게 되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역사적으로 참 이런 일본 승리에 의해서 이런 도성 출입이 해제됐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와 더불어서 친일 불교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뭐 예를 들면 군대만 이끌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종교 사상까지도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일본 불교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대표적인 일연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게 되고 정토종이라든지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 보면 이제 남묘회랑개교라고 하는 그런 종파 들어보셨죠? 이게 일본의 일연종의 한 분파입니다. 그래서 일연종이라는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에서도 하나의 파를 만들어낸 것이 남묘회랑개교고 또 요즘에는 또 영어 이렇게 이름을 써갖고 하는 또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또 일본 종파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 마산에도 본부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또 우리나라 신자들이 거기 또 많이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본의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1877년에 부산에 이 본원사라고 하는 사찰이 건립이 되게 돼요. 1877년에.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 정토종, 정토진종, 일련종 이런 여러 사원들이 건립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군산에 가면 동국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지금도 그 절이 일본식 그대로의 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하는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부산, 울산, 마산 뭐 이런 이제 도시에 이제 일본의 사찰들이 많이 들어서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일본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도시로 들어온 거예요. 도시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 서울의 창신동에 원흥사라고 하는 이제 사찰을 한국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설립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이 원흥사 같은 경우는 1902년에 이제 일본 사찰들이 너무 많이 이제 막 들어서기 때문에 이 일본 사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운 사찰이 바로 창신동에 있는 원흥사라고 하는 사찰을 세우게 돼요. 당시 이제 그 사찰, 한국 불교를 이렇게 총괄하는 그 사찰에 관리하는 사람을 보통 이제 도섭리, 예산섭리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섭리는 지금으로 보면 이제 총무원장의 역할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고, 예산섭리는 이제 경성에 당시 이제 우리가 한양이죠, 그죠? 이 부분의 사찰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예산섭리라 이렇게 이제 직책을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877년부터 해서 1910년 가까이에 39개 도시에 113개 정도의 일본 사찰들이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39개 도시에 100개가 넘는 일본 사찰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 한국 불교를 말살을 하고 자신들의 일본 불교를 만들기 위한 법제도를 만들죠. 당시는 이제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죠? 일본이 이제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역사 시간에 공부했듯이 창씨개명이라든지 단발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이 우리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당시 이 총독부에서 뭘 만드냐면 사찰령을 만들어요. 사찰령. 이 사찰령이 아주 중요한 이제 문건이에요. 이 사찰령을 통해서 이제 일본은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화시키는 이런 이제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1911년에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요. 당시 이제 총독이 누구였냐면 테라우치라고 하는 인물이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이 테라우치에 의해서 이 사찰령이 이제 제정 공포가 되게 되는데, 아주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엄청나요. 여러분들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사찰령의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첫째 제1조에 보면 사찰을 병합하거나 이전하거나 폐지할 경우에 사찰을 세우거나 없애려고 해도 뭐예요?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찰에서의 어떤 법식이라고 순규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본사에서 규정하되 이제 총독부의 허가를, 당시 이제 이때의 본사가 30본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남북한이 나눠지기 전이니까 전체 30본사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하여튼 뭐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총독부에서 관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본사와 말사의 사법을 제정 승인하게 돼요. 본말사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 불교가 현재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사찰령에 준해서 만들어진,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좋게 얘기하면 지방자치 시대를 가장 먼저 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 이제 한국 불교, 특히 대한불교 조계종은 본사가 있어요. 본사가 있게 되고, 이제 그 본사 밑에 있는 사찰을 뭐라 하냐면 말사라고 합니다. 본사, 말사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본말사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립선언 같은 경우는 본사가 통도사죠, 그죠? 통도사입니다. 통도사가 본사예요. 그러면 통도사가 이제 거느리고 있는 통도사에 소속되어 있는 절들이 지금은 한 150개 정도 돼요. 해외까지 하게 되면 150개가 넘는 걸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때 이 통도사는 주로 통도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양산이죠. 양산, 울산, 예전에 울산은 울주였어요. 울주. 지금도 울주군이 따로 있지만은 울산, 그 다음에 밀양, 창녕, 의령, 이곳까지가 전체 통도사라고 하지. 여기에 있는 이제 사찰들은 거의 통도사의 사찰. 그래서 통도사 같은 경우는 15교구예요. 15교구, 본사, 통도사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이제 가까이 있는 사찰이 또 있죠, 그죠? 뭐냐면 범어사 같은 경우는 14교구예요. 14교구고, 쌍계사가 있죠, 그죠? 쌍계사는 13교구예요. 그 다음에 12교구는 해인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제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보시면
이제 범어사는 부산, 김해, 마산, 창원 이쪽을 관할하는 지역. 그래서 이쪽 지역이 부산 범어사절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쌍계사는 저쪽에 이제 쌍계사는 하동이잖아요. 하동을 기점으로 해서 그 위쪽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절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묶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해인사는 합천 있잖아요. 합천, 의령, 거창 이쪽, 대구 이쪽까지 있죠. 대구에는 또 동화사가 있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본말사법을 제정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총독부에서 자 보세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절들을 다 관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요? 이 본사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본사만 관리하게 되면 말사는 누가 관리해요? 본사가 관리하니까 본사의 주지만 총독부에서 관리를 하면 모든 한국 불교 사찰들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말사법을 제정 승인하게 돼요. 참 근데 이걸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러면서 1912년에 7월 10일 당시 해인사주지였던 이회강이라고 하는 스님에게 이 스님이 이제 이 본말사법을 제정을 해서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고 또한 제7조에는 사찰에는 주지를 둔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주지라는 개념이 이때 또 바뀌어지게 돼요. 이 주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죠? 사찰의 주지 스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주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사찰에 주지하면 그 사찰을 대표하고 그죠? 관리 운영하고 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법회를 주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주지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 그 사찰에 항상 주지 스님이 그 절을 대표하게 되는데 이제 이 주지의 개념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원래 이 주지의 개념은 주지라는 개념은 당시 어떤 뭐 지금과 같이 사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법을 설하는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그런 어떤 자리를 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제 이 사찰에는 주지라는 그래서 일본에서의 주지에 일본은 뭐라냐면 주직이라고 해요. 주직. 그래서 일본은 직업적 개념이 좀 강해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주지 스님을 주쇼쿠 해갖고 주직이라고 해요. 주직.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면 행정적 개념이에요. 어떤 사찰을 운영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찰령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주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수행을 지도하고 이런 개념에서 뭘로 바뀌게 됐다? 사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도 그대로 그냥 고착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사찰에는 주지를 둔다.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고 절의 사무, 법의 집행을 맡아 사찰을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찰령에 딱 명시를 해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제6조에 보게 되면 사찰의 소유된 토지, 또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총독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팔수, 처분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당시 이 임명권을 보시게 되면 본사 주지를 누가 임명해요? 총독이 임명합니다. 각 그 본사 총독이 임명하고 말사 주지는 누가 임명하냐면 지금의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각 도의 도지사.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일제 치하 때는 일본이 다 모든 것을 정치, 뭐 경제, 뭐 행정까지도 다 관할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채 100년도 안 되는 시대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사찰 주지의 개념이 퇴색됨으로 인해서
사실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원래 주지는 상승을 하게 상승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주지 스님들은 옛날에 통도사나 이런 데 보게 되면요 어른 스님들 얘기 들어보면 주지를 막 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자기 공부해야 될 시간도 부족한데 내가 예를 들면 주지를 해서 되겠냐 그래서 주지를 안 하려고 해요. 요즘에는 서로 막 주지 스님 하려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법유상속이라든지 때로는 그 절에 주지 스님 할 분이 없으면 다른 데서 주지 스님을 모셔와서 이렇게 주지 스님을 초대하는 이런 어떤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지 스님의 임무는 재반 사무를 관장하고 자신의 수행에 방해되기 때문에 사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부득이하게 수행하는 대중을 외워하기 위해서 이제 주지를 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현대에 오면서 많이 이제 변질되고 변색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서의 사원지주 제도에 의해서 사찰령에 의한 주지 권한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이 뭐예요? 재산을 증식하고 막 땅을 사들이고 그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재산이 여유 있는 사찰에 대한 임명 이런 데만 관심을 갖게 되고 자 이렇게 이제 그죠?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이 사찰령의 어떤 이 모습에서 우리 고유의 한국 불교가 가지고 왔던 전통들이 많이 퇴색이 되어버리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926년에 총독부가 대처승도, 여러분들 대처승이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대처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당시 우리가 스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일본 우리 한국 불교를 제일 아주 병들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님들을 전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창시개명 하듯이 창시개명 안 하면 그냥 방식이죠. 많이 곤욕을 치우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한국 불교의 스님들을 당시 모두들을 전부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걸 안 하고 지켰던 스님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대처승이라는 것은 이제 결혼을 한 스님들을 부르는 칭호인데, 여러분들 이 용어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빠요, 들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비구승이라 하고, 뭐 이제 결혼한 스님들을 대처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소승과 대승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대승주의자들이 소승이라 했지 소승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 결혼한 스님도 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본말사 주지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일본 총독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절들이 이제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모든 절들이 엉망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특히 친일 성향의 주지들을 임명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일본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주지로 임명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당시 이제 각황사라고 하는 연합사무소를 설치하게 되고 1941년에 지금의 서울에 가면 종로에 있는 조계사인데 그 절이 원래는 태고사예요. 태고사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30일 본산으로 삼고 이제 중앙 통제적 역할을 하는 조계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이 1926년에 이 본말사 주지가 대처승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현대사에 아주 잘못 끼워진 첫 단추였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일본이 이제 들어오면서 교육이 굉장히 근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근대 불교 교육을 1906년에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명진학교라고 하는 이 명진학교. 그래서 지금 저 사진, 작은 사진에 보이는 게 저 옛날 사진인데 1931년에 지금의 이제 동국대학교의 전신 모습이에요. 전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명진학교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의 이제 동국대학교가 탄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1906년이니까 이제 동국대학교가 100년이 이제 넘은 사학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요 시대 때에 세워진 학교가 밑에 나오죠. 연희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가 이제 연세대학교예요. 그 다음에 이화여자전문학교가 이화여대고, 보성전문학교가 고려대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서는 뭐요? 명진학교라고 하는 이 근대식 이제 학교가 세워. 예를 들면 이제 연희전문학교나 이화여자는 전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죠? 또 이게 이제 우리가 동국대학교의 명진학교는 불교에서 이제 세운 학교다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진학교는 1906년에서 1910년까지 4년간 원종 종부원에서 운영하게 되고 1910년에 고등강숙이라고 하는 명칭을 중앙학림으로 개편하고 그래서 초등과정, 중등과정, 전문학교의 교육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진학교 같은 경우 이제 중앙불교 전문학교로 만들어지게 되고 1940년에는 해화전. 그래서 원래 동국대학교가 해화동에 있었어요. 해화동. 지금의 이제 서울대병원이 있죠, 그죠? 그 자리가 원래 동국대 자리였는데 대학로, 요즘 말로는 대학로. 지금은 이제 남산으로 올라갔죠, 동국대학교가. 그래서 1946년에 이제 동국대학으로 승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동국대학교는 전국의 이제 스님들이 전부 출연해서 만든 대학이에요. 이 동국대학교가. 그래서 이제 일설에 의하면 통도사가 가장 많은 자본을 이렇게 출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월정사라든지 여러 이제 각 개인사라든지 이런 사찰에서 이제 재산을 출연해 갖고 이제 그래서 아마 동국대학교가 땅이 제일 많을 거예요. 땅이 전국에 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찰들이 그 지역의 땅들을 다 희사해 갖고 동국대학교를 만들었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렇게 근대의 어떤 교육 과정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의 대표적인 대학이죠, 그죠?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사실은 이제 동국대도 정말 그 출발은 같이 출발을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뭘 겪어야 돼요? 6.25 사변을 겪게 되죠, 그죠? 6.25 사변을 겪으면서 서울 이쪽에 있는 학교들은 전부 다 폐허가 돼버리고 그렇지만 이제 계속 명맥은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이러한 어떤 근대 교육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항일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일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라든지 배경성 스님이라든지 이런 스님들이 이제 항일 운동을 주도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도 당시에는 이제 또 친일 행적을 했던 여러 이제 스님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혼란기에 이제 이 근대의 어떤 우리가 불교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8.15 때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죠? 해방이 됩니다. 자, 이 해방이 되자마자 불교는 조선불교혁신준비위원회라는 것을 결성을 하게 돼요. 당시 김법리라고 하는 분은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승만 정권 때 초대 내무부 장관이에요. 스님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다 모여요. 결혼을 하고 하니까 이 김법리라는 분이 이제 초대 이승만 정권의 내무부 장관이었고 당시 이제 망공 큰 스님이 이제 고문으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1945년 9월,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바로 9월이니까 8.15니까 그죠? 바로 한 달도 채 안 되자마자 뭘 열냐면 전국 승려대회를 엽니다. 이때 6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기록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주장했던 것이 친일 불교를 청산하고 그래서 사찰령을 전면 부정하고
친일 매국 보수파 타락성 매교성을 제거하고 교단을 새롭게 정화하자라고 하는 이 운동을 하게 이제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박한영 또 김범린 이런 이제 스님들 여기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이 이제 밑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1945년 12월 12일에 김구 선생이 대각사를 방문했어요. 부산 대각사. 대각사를 방문해서 이제 당시 임시정부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백용성 스님을 방문해서 이제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제 김구 선생 같은 경우도 원래 출가를 했었죠, 그죠? 저 마곡사에 가면 그 김구 선생이 원래 출가했던 사찰이 마곡사예요. 그래서 마곡사에서 출가를 하고 거기에서 승려 생활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불교 정화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친일적인 어떤 색깔을 이제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당시 보시게 되면 사찰령에 의한 주지 전행을 폐지하고 불교의 대중화, 또 교단의 혁신, 또 수행하는 승려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운동이 열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진행이 되다가 47년 11월에 해산이 되게 돼요. 왜 그러냐면 56명이 월북을 하게 됩니다. 월북을. 그렇게 하게 되고 당시 1954년 1954년에 이제 이 기록에 의하면 대처승의 수가 7,000명. 결혼을 한 스님들의 수가 7,000명이에요. 그리고 비구승은 200명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데 통도사, 해인사 할 것 없이 전부 뭐예요? 결혼한 스님들이 다 살았다. 결혼한 스님. 결혼한 스님들이 다 살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7,000대 200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명의 비구성들이 이제 이 대처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금의 성주사도 그렇고 이게 장주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대처성들이 다 차지했던 절들이에요. 네, 그 절들을 이제 뭐 나쁘게 표현하면 빼앗기 시작하는 거죠. 뺏고 빼앗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결국 이게 누구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일본 총독부에서 우리 불교를 없애기 위해서 스님들을 결혼을 전부 시키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불교 정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해방이 되자마자 미 군정이 우리나라를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미 군정하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기독교 문화고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미군이 들어올 때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700년 됐죠.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채 200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그런데도 지금은 기독교가 그죠?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어요. 자, 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이. 왜 그러면 기독교가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성장을 하고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역사의 흐름과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6.25 사변이 딱 터지면서 결국 이제 미국에 의해서 그죠? 유엔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의 38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것이 뭐예요? 전쟁고화입니다. 전쟁고화. 그죠? 전쟁고화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고화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요즘에 말하는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고아원 이런 이제 전쟁고화들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설들을 누가 다 거기 세우냐면 기독교에서 다 세우게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홀트 아동복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자금에 의해서 전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나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 이런 쪽에서 그죠? 이런 이제 사회사업, 쉽게 말해서 뭡니까? 사회사업입니다. 사회사업. 그래서 전쟁고아들. 그 다음에 또 했던 것이 뭐냐면 병원이에요. 병원. 그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그지? 이런 병원들 같은 경우가 전부 이제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 자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병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대표적인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회사업, 병원, 교육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해외 선교를 할 때 아프리카라든지 저 중국의 뭐 엠벨이라든지 또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서 하는 선교 방법이 딱 이거예요. 사회사업, 병원 설립, 교육사업. 이거면 그들의 문화 정신까지도 전부 다 흡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때나 교회 안 가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교회 가서 그죠? 초콜릿 받고 사탕 받고 여러분들 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회 사업이라든지 병원 이런 어떤 의료 사업이라든지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급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불교는 뭐 했냐? 불교는 지금부터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싸움만 합니다. 싸움만. 자, 보시면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제 옹호를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원조 물자로 인해서 많은 어떤 뭐 교회만 설립된 것이 아니라 금방 얘기했던 사회사업이라든지 또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일요일날 국가 행사를 금지합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 논란거리가 됐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기독교에서 왜 일요일날 시험을 보느냐. 지금 일요일날 시험 안 봅니다. 대부분 모든 국가고 시험 언제 봐요? 토요일날 봅니다. 왜 일요일날 못 보냐면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반대해요? 일요일날 뭐 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우리 불자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은 교회 가야 된다는 그 목록하에 국가에서 보는 국가 시험 자체도 바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군정은 사찰령을 존속시킵니다. 우리는 계속 폐지를 요구하는데 존속시키고 사찰재산 임시구역법을 통과했으나 미 군정이 보류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찰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토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못하는데 지금의 강남에 가면 봉은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봉은사가 지금의 앞에 무역센터 있죠. 또 옆에 인터컨티넨탈 호텔 있죠. 그 옆에 이제 또 지금의 현대사옥 지금 짓고자 하는 그거까지도 전부 봉은사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은 봉은사를 거치지 봉은사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가지 못한다. 옛날에 통도사도 그랬어요. 통도사 이렇게 땅이 부산까지도 이렇게 있었으니까 엄청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미군정이 전부 보류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제 조선불교혁신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하게 되고, 자,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나중에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이건 엄청난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군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 당시 이승만은 감리교 신자입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신자인데 당시 이 정권의 내각의 42%가 기독교인으로 다 구성이 되었고
불자는 딱 두 사람이었어요. 백성목 박사, 김범리 이 두 사람만 불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1949년에 토지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토지개혁이 이제 큰 아주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찰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실제 사찰이 농사를 짓지 아니한 사찰 토지들은 다 팔아라 그랬다. 다 매각해라. 그래서 농지개혁법을 단행해서 불교계 토지 재산들이 엄청나게 손실이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 보상으로 받은 돈들을 가지고 불교에서 뭐 했냐면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극장, 학교 이런 것들을 설립했었다고 해요. 당시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천제철 같은 경우도 원래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회사였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산에 경남대학교 있죠? 원래는 해인대학이었어요. 해인사에서 설립한 대학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죠? 사립재단으로 이제 뺏겼지만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많은 그 보상받았던 그 돈들을 가지고 뭐 극장 또 학교 이런 것들을 많이 설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51년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51년에 군종제도를 도입해요. 이 군종제도가 뭐냐면 군대 안에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종교를 지도할 수 있는 성직자를 두는데 천주교에서는 군신부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군목이라고 해요. 그런데 불교는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와 군목만을 이제 1951년에 두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군대 안에서 종교 신앙 행위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이제 군법사가 없으니까 못했던 거예요. 그것도 한참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굉장히 역차별적인 이런 모습들이 이 지금 시대 상황 속에서 나타나요. 그런데다 1954년에 기독교 방송이 인가가 돼요. 우리가 방송의 효과는 엄청난 거죠, 그죠? 근데 불교 방송은 한참 후에 더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군종제도라든지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크리스마스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분정하에서 전부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러다가 1954년 5월 21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정화 유시를 내려요. 자, 이것에 대한 이제 일설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지방 순시를 가다가 어느 사찰을 이렇게 가게 됐다고 해요. 사찰을 갔는데 그 사찰 입구에 아이들 기저귀 있잖아요. 기저귀가 쭉 널려 있더래요.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국 불교 문화하면 고즈넉한 사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기저귀들이 막 쭉 있고 도대체 전부 지금 결혼한 스님들이 다 살림을 차리고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시가 만들어졌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유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처자를 거느린 사람은 승려가님으로 사찰에서 물러가라 이런 이제 유시를 내리게 돼요. 근데 이 이전에 이미 비구와 대처승 간에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 유시를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처승에서는 6월달 구국사에서 법규위원회를 열어서 교화당과 수행단을 구분하게 되고 비구승 측에서는 승려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종단 구성을 하게 돼요. 이 싸움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거의 90년대까지 이루어집니다. 90년대까지. 그래서 1954년 11월 이승만이 2차 유시를 하게 돼요. 전국의 승려는 일본식 정신과 습관을 버리고 불교에 빛나는 전통을 살자. 이런 2차 유시를 내립니다. 이때 이제 이제 참 이것도 참 아픈 우리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구승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당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조직 깡패들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사찰을 하나하나 이렇게 빼앗기 시작하는 겁니다. 빼앗기 시작해서 통도사도 그렇고 전부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구 측에서는 두 차례 걸쳐서 전국 승려대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사찰들이 다 조계종 이제 쪽으로 다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사찰에 가면 그 사찰 밑에 마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리 공부 시간에는 그 마을을 사하촌이다 이렇게 배웠던 적이 있을 거예요. 사하촌. 통도사로 밑에 보면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스님들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통도사에서 쫓겨나서 그 밑에서 뭐야? 마을을 형성하는 거죠. 마을 형성.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큰 절마다 그 밑에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의 가족들을 보면 전부 뭐 삼촌이 스님이고 누가 스님이고 다 스님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스님들에 대해서 고분 시선을 안 갖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쫓겨났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쫓겨났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승려대회를 개최를 함으로써 1954년에 이제 태고사를 이제 조계종이 이것을 이제 인계해서 조계사라고 이제 간판을 바꾸는 이 사진이에요. 작은 사진이 이제 그래서 그러면 1955년 이제 8월 11일 날 이제 전국 승려대회를 또 다시 개최해서 조선불교 교훈을 제정하고 비구 독자의 집행부를 구성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끊임없는 법적 투쟁이 이루어져요. 쉽게 말해 소송전이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무력으로 안 되니까 뭐 법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법적 다툼을 하게 되면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 사찰의 토지들이 또 많이 소실이 되게 돼요. 이런 이제 우리가 참 아픈 과거의 이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는데 이때 1960년 정도 되면 대부분의 이제 사찰이 비구승에 의해서 다 이제 정리가 되게 돼요. 근데 아직도 정리 안 된 데가 하나 있어요. 순천 서남사라고 하죠. 그 서남사 가보셨어요? 네. 지금은 태고종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서남사가 얼마 전만 해도 이 역사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사찰이 서남사예요. 그래서 우리 조계종 선생님들이 가면 되게 경계하고 그랬었어요. 얼마 전에 절배스러운 존재 알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순천시가 관리하다가 이제 조계종, 태고종이 싸우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태고종에 대한 이제 그 관리 권한을 이양을 했죠. 지금도 이게 법적인 아직 다툼을 하고 있어요. 서남사가. 그래서 아직도 이제 이 역사의 어떤 그 매듭이 아직까지 풀리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61년에 대법원에서는 비구종단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돼요. 이 종단이 바로 조계종입니다. 조계종. 그 다음에 1960년 한국불교종단 비구대처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불교의 재산이 소실되게 되고 이것은 결국 뭐다? 잘못 끼워진 단추와 같은 불교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제도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 후유증이 몇십 년 동안 불교가 발전되지 못하고 끊임없는 싸움의 어떤 그 소용돌이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박정희 정권이 또 당시 이제 정권을 잡죠, 그죠? 이 박정희 정권 때도 또 싸워요. 끊임없이 싸워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두 번에 걸쳐서 정화에 대한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불교계의 반성을 촉구하고 분규종식과 모든 소송을 중지시켜요. 소송 같은 뭐 법원에서 올라오는 소송들이 다 전부 절과 관련된 소송들이니까. 그러면서 불교계의 분규를 조속히 종속하고 대동단결하여 불교 자체의 융성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힘쓰라는 또 유시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2년 3월에 이제 비구 대처의 통합중단이 한 번 또 합쳐져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박정희 정권의 힘에 의해서 이제 싸우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제 서로 합쳐지게 되는데, 근데 4개월 만에 또 다시 갈라지게 되죠. 그러다가 1968년에 이제 군송 선발 규정을 마련하게 돼요. 1968년에 이제 군대 내에 이제 군법사를 군승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군승 선발 규정을 마련해서 이제 군 포교를 시작하게 되죠. 1970년에 태고종이 만들어져요. 태고종이 지금의 이제 결혼을 하는 종단이죠. 태고종. 그러면서 1970년은 이제 조계종이 이제 종종 중심제와 총무원장 중심제로 운영이 되게 되고, 1975년에 돼서야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공표가 됩니다. 이때가 이제 박정희 정권 때예요. 박정희 정권 때 이것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이걸 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기독교 쪽에서 반대가 심해갖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75년에 부처님 오신 날이 공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그 신군부 누구예요? 전두환 정권이 이제 신군부 정권이라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신군부 등장으로 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때 전두환이 어떤 일을 했냐면 12월 7일, 그래서 12.7 범란이라고 해요. 12.7 범란. 12월 7일 날 새벽에 군대를 동원해서 전국 사찰을 습격을 합니다. 습격을 해요. 그래서 모든 스님들, 대부분의 스님들이 다 연행이에요. 다 연행입니다. 전부 저 군 헌병대라든지 이런 아주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안기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부 연행이 돼갖고 조사를 받고, 이제 명분은 뭐냐면 간첩을 색출하는 명분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 불교를 길들이기 위한, 탄압하기 위한 이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노무현 정권 때 뭐가 있었냐면 과거사 청산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 사건이라든지 12.7 범란도 이제 그에 들어가고, 결국은 이 12.7 범란이 국가가 잘못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돼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보상 금액이 꽤 큽니다. 상당히 커서 이제 역사관도 짓게 되고, 또 이때 이제 고문을 당하거나 이런 스님들 치료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두환, 그죠? 전 대통령을 백담사에 또 이렇게 다 품안아주는 게 불교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80년대 때는 정말 혼란기였어요. 이 민주화 운동에 있어 뭐 데모도, 그죠? 민주화 운동 데모도 많이 났지만은 불교계에도 혼란기였어요. 혼란기였고, 특히 이제 1988년에 봉은사 사태가 일어나면서 당시 이제 이때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기업 도패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사태가, 봉은사 사태가 아주 역사적으로 근현대사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죠. 그리고 1991년에 이제 또 스님들 안에서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거의 1990년, 거의 2000년대까지 이제 가게 돼요. 2000년대까지. 그래서 이런 어떤 종단이 여러 어떤 불란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주지 임명에 관련해서 생긴 문제고, 또 그건 총무원장, 어떤 권력이 어느 한쪽에 집중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이유에서, 아무튼 이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 90년대 후반, 98년도 이 지금 사진인데, 이 정경들이 이제 총무원 청사를 다 에워싸고 있었던 그 당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불교가 가장 정말 아주 그냥 뭐 그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어떤 위치.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이때 미국에 잠깐 있었었는데, 미국에 아침에 이제 있다가 뉴스를 다 트는데 분명히 한국 스님들인데
막 그냥 막 이단 접착하고 막 날아다니는 뉴스에 나오고 CNN에 실제로요. 그래갖고 야 이게 무슨 일이라노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그런 권력 부분들을 다 이제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불교의 종단 개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개혁은 불교의 자주화를 근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권이라든지 어떤 정치 권력의 어떤 따르기보다는 불교 스스로 일어나는 자주화. 그 다음에 제도적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 너무 한쪽에 치워졌던 어떤 권한을 분산시키는 이런 제도적 개혁.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면 사법개혁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경찰개혁 다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어느 한쪽에 권한이 너무 많으면 그것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산시키려고 이제 우리 종단에서도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냐면 의식개혁입니다. 의식개혁. 그래서 결국은 이 의식개혁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제 많은 불자들이 의식이 좀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고 또 시대에 맞춰서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70년대, 80년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상상적 개혁이 또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물 개혁이죠, 그죠? 인물 개혁.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불자들부터 이런 어떤 개혁의 방향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나타난 여러 가지 불교의 모습들을 말씀드렸는데, 간혹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왜 불교는 뭐 요즘에는 이제 불교가 뭐 싸우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 진짜 90년대, 2000년대 때는 너무 많았었거든. 그래서 스님 제가 정말 부처님 법을 좋아하고 불교를 좋아하지만은 너무 창피합니다. 도대체 불교는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냐? 이게 싸우는 그 근본은 사실은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 속에 다 그 시원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고 너무 권한이 강해지게 되면 거기에서는 비리가 생기게 되고 부패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또 바꾸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한참 이 90년대 때 이렇게 이제 막 개혁 운동을 하고 불교계가 할 때 참 그래도 불교는 대단한 종교다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아픈 곳을 스스로 베어낼 수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그러니까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지만 새로운 살이 찾아내죠. 근데 어떤 다른 카톨릭이나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것을 감추려고만 했지 불교처럼 드러내지를 못하다. 근데 불교는 그 잘못되고 부패한 부분들을 스스로 드러내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불교는 앞으로 희망이 있는 종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시대 상황, 시대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 속에서 21세기 우리가 앞으로 불교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지 불교하면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그죠? 기도하고 이런 것만을 이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한국 불교, 세계 불교 가운데에서도 한국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또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행 정신, 또 사상,
또 그 예를 들면 그 안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면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대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교육입니다. 그죠? 교육.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단이 이 개혁을 통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바로 뭐냐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두 가지 큰 방향이에요. 첫째는 승가 교육입니다. 승가 교육.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가 교육이죠. 제가 불자들을 위한 우리가 이제 신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교 대학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절에만 가서 그냥 쪽팔려 등 하나 키고 뭐 이게 전부 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함으로써 제대로 된 불교를 이해하게 되고, 그죠? 또 부처님 법을 바로 배우고 그것을 또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토대가 이 교육을 통해서,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에게도 끊임없는 교육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출가를 하면서부터 이제 승가 고시라는 시험을 치게 돼요. 스님들은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주지를 할 수 있을 경우는 예를 들면 3급을 쳐야지만 이제 주지를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어떤 교육 시스템들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스님들이 일단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육 시스템들이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스님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동국대학교 같은 데는 거의 뭐 장학 혜택 받으면서 이제 일반 학생들은 등록금 뭐 4,500만 원씩 내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작은 금액으로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승가 교육을 이제, 그래서 승가 교육도 보면 내전 교육이 있고 외전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교육이 있고, 또 외적인 사회 학문을 배우는 교육이 있고, 이게 두 가지를 다 같이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승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스님 되면 시험 안 칠 줄 알았더니 스님 되면 시험이 더 많은 거 있죠. 스님 되면 시험 안 치는 줄 알았어. 근데 스님 되는 순간부터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제가 교육이라고 하는 신도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종단 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 교육부터 시작해서 전문 교육, 그 다음에 요즘에는 재교육이라고 하는 또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공부를 마치고도 또 다시 또 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이런 이제 교육에 대한, 그래서 교육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교의 사회화입니다. 사회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불교가 이 시대의 어떤 그 역할,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과 어떤 그 사회적인 역할을 불교가 어느 정도 해오고 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짧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급상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사업, 교육, 의료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회복지 분야,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가 굉장히 앞섭니다. 그래서 불교는 2000년대부터 사실은, 불교는 출발이 좀 늦어요. 출발이 늦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종교 안에서도 보면 각각의 어떤 역할과 기능들이 있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우리의 어떤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환경이죠. 환경 문제. 인권이죠. 그죠? 인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 문제입니다. 노동 문제. 이런 어떤 우리가 뭐 환경, 인권, 노동, 그 다음에 뭐예요? 복지, 그죠? 사회복지적 그러니까 이런 분야의 불교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 분야나 인권 분야 같은 경우, 노동 분야 이런 분야 같은 경우 이제 불교가 상당히 늦게 출발을 했지만은 카톨릭이나 기독교와 거의 맞먹을 만큼의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안에 보게 되면 환경위원회가 따로 있고 노동위원회, 인권위원회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 같은 경우 용산 참사라든지 제주 4.3 제주 기지 이런 문제라든지 경부 고속철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불교가 어느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반대로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아니 종교는 종교만의 역할을 해야지 왜 굳이 이런 역할까지도 종교가 하느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지만은 결국은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역할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면 예전에는 어디를 갔어요? 80년대 때는 명동 성당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대에 와서는 이제 데모를 하다가 이제 피신을 하게 된 거죠. 조계사로. 그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그만큼 불교가 사회적 역할,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많은 그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불교의 사회화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이 포교입니다. 포교의 활성. 그죠? 우리 불교가 사실 이 지금 제일 안 되는 것이 포교입니다. 이 포교.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이 부분이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직능별로 이렇게 직능별 포교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직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청와대면 청와대 불자회가 있어요. 청와대 불자회가 있고, 예를 들면 경상남도 도청이면 도청 불자회가 있고, 시청이면 시청 불자회, 교육, 각각의 이런 직업별로의 어떤 이런 불자의 모임들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계층별 포교가 중요합니다. 계층별 포교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죠? 중장년, 노년 이런 쪽. 그러니까 지금 불교는 사실 이 계층별 포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일 약한 곳이 어디냐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에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전혀 안 되고. 왜냐하면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막 어린이부 예배만 해도 1부, 2부, 3부가 있고 막. 근데 우리는 뭐 하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계층별, 직능별 이 어떤 포교 전략을 우리가 만들지 않냐면 불교는 앞으로 오래 가지 않아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계층별 같은 경우 가장 핵심이 청년, 그죠?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쪽 부분이 제일 핵심. 결국 이것은 미래란 말이에요. 불교의 미래예요. 근데 불교는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참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독립선언도 이제 어린이, 청소년 쪽 이쪽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씨앗이 죽어버리고 이 씨앗이 싹이 나야 되는데 싹도 나기 전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하면서도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해야 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불교가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런 포교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불교가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로 한 그런 어떤 종교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근현대의 불교사를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나면은 다음 주도 영상도 같이 할 겁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다음 주는 그 수계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데, 수계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수계를 받기 위해서는 계를 받는 뜻이라든지 또 의미라든지 왜 내가 계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서 마지막 강의로 이제 수계에 대한 의미를 끝으로 해서 기본 과정 강의가 종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수계의 날짜가 16일이었나요? 16일 맞나요? 16일 맞는데 지금 그 17일까지가 방역 그 준수 기간이라서 조금은 날짜가 변경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설 지나서 2월 달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땐 설 지나서 2월 달로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해지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이 기본 사기 밴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밴드로 공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다리가 수업 안 하는 줄 알고 안 오셨나? 자, 수업은 그 출석은 다음으로 할게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종강입니다.